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날 갑자기 들이닥친 공포 영화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출근길에 넥타이를 매고 도시락을 챙기고 주민센터 창구 앞에서 민원인에게 꾸벅 인사하던 한 평범한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매일 아침 7시 50분에 출근해 자리를 지켰고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는 절대 먼저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야근이 일상이었고 주말에도 밀린 서류를 들고 나오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에게는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5급 사무관. 공무원 사회에서 6급과 5급 사이의 벽은 생각보다 훨씬 높고 두꺼운 벽입니다. 하지만 그는 언젠가 반드시 그 벽을 넘겠다고 믿었습니다. 열심히 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사무실이 지옥이 됐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차가워졌습니다. 대화에서 소외됐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혼자 구석에 앉았습니다. 근무 성적은 이유도 모른 채 해마다 하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승진 심사에서 탈락했습니다. 또 탈락했습니다. 또다시 탈락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결국 무너졌습니다. 25년이 넘는 시간이 쌓인 공직 생활을 마지막으로 사직서 한 장에 담아 내밀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무너진 사람은 조용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을 들여 자신의 인생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하나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아무도 막지 못한 방식으로 모든 것을 끝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범죄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직장 내 폭력에 민낯치고 그 폭력이 방치됐을 때 어떤 끔찍한 결말을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런 잘못도 없이 그 폭력의 파편에 맞아 쓰러진 무고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그는 누구였나? 김모 씨는 서울 소재 관공서에서 25년 넘게 일한 6급 공무원이었습니다. 나이는 40대 후반, 아내가 있었고 중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집은 작은 빌라였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곳이었고 아침마다 출근복을 단정하게 다려 입었습니다. 특별히 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하고 꼼꼼하고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이었다고 주변 사람들은 기억합니다. 그가 공무원이 된 것은 순전한 의지였습니다.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았고 취업 시장이 좋지 않던 시절에 공무원 시험은 그에게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였습니다. 3년을 공무원 시험 공부에 매달려 합격했고 그 첫 발령을 받던 날을 그는 평생 잊지 못했다고 합니다. 조임 시절에 그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업무를 빨리 익히려고 선배들에게 먼저 다가갔고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민원인에게 정중하기로 소문이 났습니다. 몇 년이 지나며 그는 해당 분야에서 꽤 신뢰받는 실무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조용하고 성실한 사람이 어쩌다 괴물이 됐을까요? 이야기는 그가 특정 부서로 발령받으면서 시작됩니다. 인사이동은 공무원 생활에서 늘 읽는 일입니다. 새로운 부서, 새로운 사람들. 처음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범한 부서였고 평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그의 의견은 묵살됐습니다. 업무 정보가 그에게만 늦게 전달됐습니다. 점심자리에서 자연스럽게 제외됐습니다. 처음에 김 씨는 그냥 자기가 부족해서 그런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더 열심히 하면 된다고, 더 잘하면 인정받을 거라고.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은
처음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대놓고 욕하거나 때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티가 나니까요. 훨씬 교묘합니다. 훨씬 잔인합니다. 눈앞에서 모두가 웃고 있는데 나만 그 웃음의 이유를 모르는 느낌. 회식 날짜가 공유되는 단체 카톡방에서 나만 빠져있는 느낌. 내가 작성한 보고서가 윗선에 올라가기 전에 누군가의 손에서 내용이 바뀌어 있는 느낌. 그리고 아무것도 직접 확인할 수 없는 느낌. 이 느낌들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는 당해본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신고도 어렵습니다. 증명도 어렵습니다. 당신이 예민한 거 아니에요? 라는 말 앞에 무너지고 맙니다. 김 씨가 겪은 것이 정확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후에 밝혀진 정황에 따르면 그의 부서 내에는 비공식적인 선후배 라인이 있었고 그 라인에 끼지 못한 김 씨는 처음부터 이방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실수를 하면 침소봉대되어 퍼졌고 잘한 일은 누군가가 가로챘습니다. 중요한 업무에서는 빠졌고 아무도 원하지 않는 잡무만 그에게 돌아왔습니다. 심지어 그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 부서 내에 퍼지기도 했습니다. 성격이 이상하다. 동료들과 어울리지 못한다. 업무 능력이 부족하다. 민원인에게 불친절하다. 소문은 물처럼 흘렀습니다. 부서를 넘어 다른 부서로도 번졌습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마침내 가장 치명적인 곳에 닿았습니다. 바로 근무 성적 평정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공무원 승진 시스템에서 근무 성적 평점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집니다. 상관이 매기는 이 점수가 낮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승진은 요원합니다. 매년 말 발표되는 이 점수를 보며 김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한 일들, 밤새운 야근들, 처리한 민원 건수들이 왜 이 숫자에는 반영되지 않는 건지. 그리고 김 씨의 점수는 해마다 하위권에 맴돌았습니다. 억울했겠지요. 분했겠지요. 하지만 항의할 방법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공무원 사회에서 위에 찍히면 더 힘들어진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는 입을 닫았습니다. 참았습니다. 버텼습니다. 5급 사무관 승진, 6급 공무원에게 이것은 단순한 직급 변화가 아닙니다. 월급이 달라집니다. 권한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이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더 이상 말단이 아니라는 것, 조직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것, 수십 년간 공직 생활을 버텨온 자신에 대한 보상이자 증명이기도 합니다. 공무원 사회 안에서 이 승진의 의미는 외부에서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무겁습니다. 그는 이 승진을 통해 지금까지 자신이 받은 억울함을 증명하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심사위원회에 올라가는 서류에는 그의 지난 근무 성적 점수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한 기록이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낸 낮은 점수들이 그의 이력서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결과는 탈락이었습니다. 그 해만이 아니었습니다. 다음 해에 또 탈락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도 탈락했습니다. 연속해서 3차례 같은 해에 입직한 동기들이 하나둘 사무관이 되어가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그는 말 그대로 제자리에 못 박혀 있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무슨 말이 오갔는지는 당연히 외부에 알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바로는 심사 자리에서 김 씨의 인성과 동료 관계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사람은 팀워크가 안 된다. 함께 일하기 힘든 사람이다. 민원 처리 태도에 문제가 있다. 그 발언을 주도한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들을 김 씨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심사 자리에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한 사람의 운명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던진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저 분위기에 맞장구를 친 것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받는 사람에게 그것은
생과 사에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연거푸 승진에서 탈락한 후 김 씨의 정신 상태는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불면증이 찾아왔습니다. 새벽 2시에 눈이 떠지면 다시 잠들지 못했습니다. 식욕이 사라졌습니다. 아내가 차려준 밥상 앞에 앉아도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날이 늘었습니다. 출근길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사무실 건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가슴이 조여들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는 그 짧은 시간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가장 먼저 눈치챘습니다. 밥을 안 먹는다. 잠을 못 잔다. 말이 없어졌다. 아이와 눈도 잘 마주치지 않는다. 병원에 가보라고 수차례 권유했고 김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이 정신과에 간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 사실이 또 직장에 퍼질까봐 무서웠을 것입니다. 결국 병원을 찾아갔고 의사는 심각한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내렸습니다. 의사는 당장 직장을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 병가를 내는 것도 정신과 진단으로 인한 병가를 내는 것은 더더욱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약을 먹으면서도 그는 버텼습니다. 아직 포기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이대로 무너지면 그들이 이기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나 직장 내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가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이 퍼지면서 역시 좀 이상한 사람이었다는 소문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낙인은 그를 더욱 깊이 가두었습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우리 사회의 낙인은 지금도 여전합니다. 우울증은 마음이 약한 것으로 치부되고 정신과 치료는 이상한 사람이 가는 곳이라는 인식이 많습니다. 직장 내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오히려 더 심한 소외와 배제가 시작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새로운 공격의 빌미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느 날 김 씨는 사직서를 냈습니다. 25년이 넘는 시간이 담긴 공직을 그렇게 떠났습니다. 어떤 환송 자리도 없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도 없었습니다. 함께 일했던 동료들은 아무도 그의 마지막 날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냥 사라졌고 사무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김 씨의 내면에서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울분이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체념이 집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3년에 걸쳐 차갑고 치밀하고 냉정한 계획으로 굳어졌습니다. 그 후 김 씨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SNS도 완전히 끊었습니다. 아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희미해졌습니다. 동네 편의점에서 마주쳐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외모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살이 빠졌고 안경을 쓰기 시작했으며 항상 모자를 눌러 쓰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라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5명. 그는 그 5명의 이름을 작은 수첩에 적어뒀습니다. A, B, C, D. 이름이 아니라 기호로 누가 봐도 알 수 없게. 그는 퇴직한 지 오래됐고 당연히 회사 시스템에 접근할 권한도 없었습니다. 직원 개인정보에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들 각각의 현재 주소와 생활 패턴을 알아냈습니다. 어떻게요? 직접 쫓아다니면서입니다. 그는 퇴직 후 첫 몇 달을 오직 탐색에 썼습니다. 퇴근길 버스 정류장, 아파트 주변 편의점, 모자를 눌러 쓰고 계절마다 외모를 바꾸면서 그들의 동선을 철저히 파악했습니다. 몇 시에 출근하는지, 어떤 루틴으로 생활하는지, 주말엔 어디를 가는지, 좋아하는 취미는 무엇인지,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는지 수개월에 걸쳐 이 정보들을 하나하나 모았습니다. 마치 범행 대상의 프로파일을 작성하듯. 휴대폰은 쓰지 않았습니다. 신용카드도 쓰지 않았습니다. 현금만 사용했습니다. CCTV가 없는 경로로만 이동했습니다. 대중교통만 이용했고
같은 노선을 2번 이상 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특정 역에서 내릴 때도 사람이 많을 때를 골랐습니다. 카메라에 얼굴이 잡히지 않도록. 나중에 수사관들은 이 치밀함에 경악했습니다. 충동적인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감정이 실린 범행이 아니었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차갑게 숙성되고 정밀하게 설계된 연쇄살인 계획이었습니다.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이 정도 사전 준비는 조직범죄 수준이라고 평했습니다. 퇴직한 지 꼭 3년이 되던 그 시점이었습니다. A는 김 씨의 부서에서 비공식적인 파벌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동료들과 친하고 유쾌한 사람이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술을 잘 사고 선배들에게는 아부하는 눈치가 빨랐습니다. 하지만 그의 그 친함과 유쾌함 이면에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조직에서 배제하고 완전히 밀어내는 비정함이 있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소문을 처음 퍼뜨리기 시작한 것도 A였다고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그날 밤 A는 야근을 마치고 한적한 도로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고 그 도로는 평소에도 차가 드문 길이었습니다. 번호판을 위장한 차량이 어둠 속에서 굉음을 내며 빠른 속도로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A를 치고 사라졌습니다. A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발견됐을 때 이미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처음에 단순 뺑소니 교통사고로 처리했습니다. 차량 번호판이 위장된 것이었고 차량 자체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격자도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이 살인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불운한 사고, 그렇게 기억됐습니다.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직장 동료들이 조문을 왔고 서로 위로했습니다. 아무도 김 씨를 떠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에 잊혀진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건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첫 번째 범행으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뺑소니 사건은 미제로 넘어가고 있었고 직장 동료들은 일상으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B는 김 씨가 재직했던 시절 그의 직속 상급자였습니다. 근무 성적 평정을 직접 매기는 권한을 가진 사람. 해마다 김 씨의 점수를 하위권으로 처리했던 사람. B는 직접적인 욕설이나 폭력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점수를 낮게 매겼고 승진 서류에 불리한 말 한마디를 더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와 그 점수가 김 씨의 공직 생활을 얼마나 오랫동안 옥죄었는지 그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B의 취미는 야간 등산이었습니다. 직장 스트레스를 푸는 방식이었습니다. 혼자 산을 오르는 것을 즐겼고 거의 매주 같은 코스를 걸었습니다. 출발 시간도 걷는 코스도 하산 후 들르는 편의점도 거의 고정돼 있었습니다. 그 루틴을 김 씨는 수개월의 감시를 통해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B는 평소처럼 등산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 새벽에 실종 신고를 했고 경찰과 소방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산속 이곳저곳을 뒤졌지만 B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수사 결과 훗날 밝혀진 것은 그가 그날 밤 산길의 외진 곳에서 공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김 씨는 사전에 배낭에 회칼과 야삽을 준비해 B를 뒤따라 산에 올랐고 인적이 없는 지점에서 칼로 목을 가격해 죽였습니다. 그리고 야삽을 이용해 시신을 인적이 드문 곳에 묻었습니다. 2번의 죽음. 아직 경찰은 연결고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 서로 다른 방식, 서로 다른 시간. 두 사건이 같은 손에서 나왔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세 번째 범행은 B의 실종으로부터 3개월 후에 벌어졌습니다. 경찰의 수색은 여전히 진행 중이었지만 단서가 없었습니다. C는 민원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을 즐기는
부패한 공무원의 전형이었습니다. 명절마다 외부로부터 선물이 들어왔고 그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습니다. 직장 내에서도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사실이었지만 아무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시 역시 승진 심사에서 김 씨에 대한 부정적 발언에 동조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김 씨는 시의 이런 습성을 3년 동안의 관찰로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술을 좋아하는지, 어떤 포장이 씨의 마음을 움직이는지, 심지어 씨의 부서, 회식 일정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고급 량주가 든 선물 상자가 씨 앞으로 배달됐습니다. 겉으로는 민원인이 보낸 것처럼 포장됐습니다. 씨는 그날 저녁 부서 회식 자리에서 그 술을 꺼냈습니다. 좋은 술이 생겼다며 동료들과 함께 잔을 기울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참석자들이 이상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술을 가장 많이 마신 씨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다른 참석자들도 급하게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일부는 집중치료실에서 며칠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아무런 잘못도 없는 무고한 동료들까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 술이 어디서 왔는지, 누가 왜 보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떠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를 물어야 했던 그 사람들의 공포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해야 합니다. 수사는 급반전됩니다. 교통사고, 등산객 실종, 그리고 이번엔 회식 자리에서의 집단 중독 사망. 세 사건의 피해자들이 모두 같은 직장 출신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직장 내 원한 관계를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조직 내부 탐문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퇴직자 명단이 검토됐습니다. 세 건의 사건이 같은 직장을 배경으로 벌어졌다는 게 알려지자 경찰은 내부를 파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이 사람들에게 원한을 가질 수 있는가? 수십 명의 현직, 전직 직원들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부분은 의아해했습니다. 그 직장이 그렇게 특별히 갈등이 심한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몇 년 전에 승진해서 계속 탈락하고 정신과 치료까지 받다가 결국 퇴직한 직원. 퇴직할 때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뭔가 억울함을 강하게 품고 있는 것 같았다고. 김모 씨, 경찰은 그의 이름을 지목했습니다. 그러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김 씨는 3년 동안 철저하게 흔적을 지웠습니다. 범행 현장에 DNA도 없었습니다. 지문도 없었습니다. CCTV 영상도 단편적이었고 그 안에 찍힌 인물이 그인지 확인이 불가능했습니다. 직접 연결되는 물증, 즉 스모킹건이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임의 동원 형식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김 씨는 담담하게 응했습니다. 직장에서의 억울함을 묻자 담담히 인정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다고. 하지만 지금은 집에서 쉬고 있다고. 특별히 이상한 행동이 발견되지 않았고 결정적인 증거도 없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시는 이어졌습니다. 형사들이 교대로 그의 동선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그 감시가 시작됐을 때 이미 그가 다음 행동의 준비 단계에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D는 인사계장이었습니다. 조직 내에서 인사계장이 가진 권한은 상당합니다. 근무 성적 평정을 최종 취합하고 처리하는 자리, 승진 심사 자료를 만들고 회의에 참석하는 자리,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느냐에 따라 누군가의 승진이 결정됩니다. D는 그 자리에서 김 씨에 대해 가장 노골적으로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공무원 조직 내부에서 그 말의 무게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는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수사망이 좁혀오는 것을 감지했는지 혹은 감지하지 못했는지 김 씨는 이 시점에서
이미 살인 계획을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에 대한 살인 계획을 앞당기기로 합니다. 경찰 조사를 받고 나온 바로 며칠 뒤, 그는 D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D가 없었습니다. 늦은 야근이었는지 외출이었는지 D의 아파트에 그날 밤 D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D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김 씨는 D의 아내를 향해 회칼을 휘둘러 선열이 낭자하게 죽였습니다. D의 아내는 이 모든 일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누군가의 승진을 가로막았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입니다. 심사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도, 그 말이 누군가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전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저 평범하게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저녁을 준비하다 변을 맞았습니다. 그 사람이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지점에서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김 씨가 직장에서 받은 따돌림과 부당함이 설령 100% 사실이라 해도 그것이 이 죽음을 단 1%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아무런 잘못도 없는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또 다른 범죄입니다. 그것도 가장 비겁한 방식의. 경찰은 이 사건으로 김 씨를 긴급 체포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확보된 직접 증거가 여전히 부족했고 수사는 더욱 속도를 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감시는 24시간 체제로 강화됐습니다. 24시간 감시 체제를 가동하는 사이 김 씨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이름이 여전히 지워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최종 의사결정에 관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고위직이었고 직장 내에서 신망이 두터웠습니다. 성실하고 공정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김 씨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 공정한 사람이 자신이 가장 억울하게 탈락한 마지막 심사에서 비겁하게 침묵했습니다. 침묵으로 동조했습니다. 그 침묵이 김 씨에게는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가족 단위로 캠핑을 자주 즐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두 자녀, 한 달에 두세 번은 가족들과 함께 산이나 계곡으로 여행을 떠났습니다. 김 씨는 그 일정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가족이 캠핑을 떠나는 날, 김 씨는 산 중턱 주차구역에 세워진 이의 차량에 접근했습니다. 제동장치를 파손해 브레이크 작동이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높은 고지대에서 내려오는 내리막 구간, 그 긴 커브길, 이는 그것을 모르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차량이 산을 내려오다 제동장치가 작동을 안 해 산 낭떠러지로 굴러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는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함께 탔던 아내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뒷좌석에 있던 아이들도 다쳤습니다. 아이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군가의 원한을 샀다는 것도, 세상에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전혀 몰랐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아빠는 옆에 없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이 사건이 어떤 그림자를 드리울지 그 무게를 헤아리기조차 어렵습니다. 경찰은 이미 김 씨의 동선을 바짝 좁혀 추적 중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그는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그 말, 포승줄에 묶인 채 기자들 앞에 선 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후회도 없었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가 응징한 자들은 내 인생을 망친 자들입니다. 나는 내 행동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뉴스 화면 속에 그 짧은 발언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부 사람들이 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직장에서 억울한 경험을 해본 사람들, 부당한 평가를 받은 사람들,
따돌림을 경험한 사람들, 그 억울함이 그의 말에 반응한 것입니다. 그 직장 사람들도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사람을 그 지경으로 몰아붙이냐? 이런 반응들이 인터넷 곳곳에 올라왔습니다. 그 감정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직장 내 따돌림과 부당한 인사 처우에 대한 분노는 정당합니다. 그런 구조적 문제에 분노하는 것은 옳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잠깐 멈추고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시의 회식 자리에서 영문도 모른 채 병원으로 실려간 무고한 동료들. 그들도 누군가의 자식이고 부모이고 배우자입니다. 뒤에 한 해 남편이 어떤 사람들과 어떤 관계에 있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숨진 그 사람. 이의 아이들, 아빠를 잃고 병원에서 눈을 뜬 그 아이들. 이들이 무슨 죄를 지었을까요? 이들은 김 씨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승진 심사에 관여하지도 않았고, 근무 성적을 매기지도 않았고, 소문을 퍼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존재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이것을 정의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억울함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순간 그것은 복수가 아닙니다. 또 다른 범죄입니다. 그리고 그 범죄는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를 낳습니다. 이 사건은 단 하나의 가해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사회는 직장 내 따돌림을 얼마나 진지하게 다루고 있는가? 김 씨를 그 지점까지 몰아간 직장 내 따돌림, 부당한 평가, 조직의 침묵, 이것들도 이 비극의 분명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그 고통이 진짜였다면, 그리고 그것이 오랜 시간 누적됐다면, 우리 사회는 그 구조적 문제를 직시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건수는 매년 수만 건에 달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는 극소수입니다. 공무원 사회는 더합니다. 폐쇄적인 조직 문화, 비공식적 서열, 근무 성적 평정을 둘러싼 권력 관계, 피해자가 목소리를 낼 수 없는 구조가 여전히 공고하게 작동하고 있습니다.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은 조용히 사라집니다. 신고를 해도 예민하다는 말을 듣습니다. 참다가 정신이 무너지면 약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 구조 안에서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버티거나 나가거나 혹은 완전히 무너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무고한 사람을 해치는 것은 정당한가? 답은 명확합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고통이 아무리 깊어도 무고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복수는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의 고통은 자신이 받은 고통만큼 진짜입니다. 그 고통을 만들어낸 사람은 이제 김 씨가 됐습니다. 김 씨의 이야기는 두 개의 비극입니다. 한 인간이 직장 내 폭력에 의해 무너진 비극, 그리고 그 무너진 인간이 또 다른 무고한 사람들을 집어삼킨 비극.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두 비극 모두를 감정적으로 어느 한쪽을 택하지 않고 똑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당신의 직장에 조용히 소외되고 있는 누군가가 있지는 않나요? 매일 혼자 점심을 먹고 회의에서 말이 잘리고 평가에서 이유 모를 낮은 점수를 받는 사람이 있지는 않나요? 그 사람의 침묵은 괜찮다는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이 무너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직장 내 따돌림은 누군가의 성격 문제가 아닙니다. 조직이 용인하고 묵인하는 순간 그것은 구조적 폭력이 됩니다. 피해자를 보호하는 제도도, 가해자를 처벌하는 구조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는 안전한 통로도 우리에게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그 폭력을 방치했을 때 어떤 결말이 올 수 있는지를 가장 극단적인 방식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 이야기를 단순한 엽기 범죄로 소비하고 끝낸다면 다음 비극을
막을 기회를 또 한 번 놓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한 번만 주변을 돌아봐 주세요. 당신의 옆자리에, 당신의 팀 안에, 당신이 모르는 사이에 무너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것, 점심 한 끼 같이 먹자고 하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군가의 침묵을 끊어주는 것, 그것이 이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작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건 기록실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